강원도 청산군 첩첩산 중 깊숙이 자리한 외딴 고장이었다. 날카로운 암석이 삐죽삐죽 솟은 산맥들이 마치 성벽처럼 작은 분지들을 감싸 안고 있었고, 그곳에서는 대대로 산비탈을 일군 주민들이 살아가고 있었다. 삶은 팍팍했지만 더없이 평화로운 마을이었다. 주민들은 척박한 감자밭과 노아 기르는 흑돼지의 의지에 순박하게 살아갔다. 하지만 바로 이 깊은 산골에서 끔찍한 범죄가 은밀하게 발생했고 철저히 은폐되었다가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세상에 드러나게 되었다. 지난 석 달 박순자 씨에게 하루하루는 끝없는 고통의 시간이었다. 18살 난딸 최미나를 잃은 슬픔은 어머니의 가슴을 짓누르는 거대한 바위와도 같았다. 3개월 전 미나는 갑자기 사라졌다. 순자 씨의 현재 남편이자 미나의 의부사버지인 오만석은 딸이 자신과 다툰 뒤 집을 나갔다고 설명했다. 오만석은 그 지역에서 꽤 알려진 인물이었다. 대규모 흑돼지 농장을 운영했고 성격은 다소 무뚝뚝했지만 수완 좋은 사업가로 통했다. 그는 아내의 딸이 실종되었다며 직접 청산경찰서에 찾아가 신고까지 했다. 비통한 표정으로 그는 미나가 사춘기라 반항심이 심하고 고집이 세서 게으름을 피운다고 몇 마디 꾸짖었더니 홧김에 옷가지를 챙겨 도시로 일자리를 구하러 떠났다고 진술했다. 심지어 미나가 남긴 것이라며 급하게 쓴 쪽지까지 내밀었다. 당시 사건은 평범한 10대 소녀의 가출 사건으로 접수되었고 청산경찰서의 이진우 경감은 기본적인 수사 절차에 착수했다. 그는 지역 언론과 커뮤니티에 실종자 전단을 배포하는 한편 형사들을 미나의 학교와 친구들에게 보내 행방을 수소문했다. 하지만 아무도 미나가 어디로 갔는지 알지 못했다. 휴대전화는 실종 신고 직후 전원이 꺼져 있었다. 범죄의 징후도 새로운 단서도 나타나지 않자 사건 파일은 서서히 서류철 뒤편으로 밀려나 새로운 정보가 들어오기만을 기다리는 상태가 되었다. 하지만 어머니의 마음속에 종결되는 사건이란 없었다. 순자 씨는 착하고 효심 깊던 딸이 그렇게 무정하게 집을 나갔을 리 없다고 믿었다. 미나는 첫 결혼이 실패로 끝난 후 그녀에게 남은 전부였다. 오만석과 재혼한 것도 딸에게 좀 더 안정적인 가정을 만들어주고 싶어서였다. 처음에 만석은 미나에게 잘해주었지만 순자 씨는 보이지 않는 거리감을 느끼곤 했다. 딸이 사라진 후 그녀는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냈다. 그녀는 미나가 잠시 화가 나서 그런 것뿐이라는 남편의 말을 애써 믿으려 했다. 하지만 하루가 지나고 한 주가 지나고 한 달이 훌쩍 넘도록 전화 한 통, 문자 한 통 없었다. 어머니의 직감이 무언가 아주 끔찍한 일이 일어났다고 속삭였다. 그녀는 나날이 야위어갔고 잠 못 이루는 밤들로 눈은 퀭하게 들어갔다. 그리고 꿈이 시작되었다. 일주일 전부터였을까? 매일 밤 같은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그녀는 비가 옥수같이 쏟아지는 밤, 집 뒤편에 익숙한 텃밭을 걷고 있었다. 어디선가 딸이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다. 뼛속까지 시리게 하는 처절하고 서늘한 울음소리였다. 그녀는 울음소리를 따라 돼지우리를 지나 텃밭 구석 시멘트로 단단하게 지어진 커다란 가축 분뇨 처리장 구덩이로 향했다. 그리고 그곳에서 딸을 보았다. 미나의 형상은 연기처럼 희미했다. 예전에 예쁘고 생기 넘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옷은 찢겨 있었고 시커멓고 더러운 진흙 같은 것을 뒤집어 쓴 채 흠뻑 젖어 추위에 떨고 있는 모습이 너무나도 비참했다. 미나는 분뇨 구덩이 바로 옆에 서서 원망이 가득한 텅 빈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엄마, 나 너무 추워요. 그 목소리는 소리가 아니라 마치 그녀의 머릿속에 직접 울리는 메아리 같았다. 너무 아파요. 나 여기 있어요. 우리 집 바로 뒤에. 저 더럽고 깊은 구덩이 아래에. 엄마, 나 좀 구해줘요. 그 말을 끝으로 미나의 형상은 빗속으로 사라졌다. 순자 씨는 비 오듯 땀을 흘리며 심장이 미친 듯이 뛴 채 잠에서 깨어났다. 처음에는 그저 딸을 너무 그리워하고 슬퍼하다 보니 악몽을 꾸는 것이라 생각했다. 낮에는 정신없이 일하고 밤에는 잠이라도 쉽게 청하려 막걸리를 몇 잔 마시며 꿈을 떨쳐내려 애썼다. 하지만 꿈은 밤마다 똑같은 이미지와 똑같은 애원으로 반복되었다. 기이할 정도의 반복은 그녀의 두려움을 끔찍한 의심으로 바꾸어 놓았다. 어머니의 직감은 이것이 단순한 꿈이 아니라 예지몽이라고 말하고 있었다. 딸이 그녀에게 무언가를 알리려 하고 있다는 것을 저 더럽고 깊은 구덩이 아래. 꿈속 딸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그녀는 창밖으로 분뇨 구덩이가 있는 텃밭 구석을 바라보았다. 감히 상상조차 하기 싫은 미치광이 같은 가설, 끔찍한 진실이 머릿속에서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다.
아니, 그럴 리가 없어. 내 남편 오만석이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겠어. 비록 의부사버지지만 지금까지 미나에게 잘해줬고 학비도 꼬박꼬박 대주었는데, 하지만 문득 딸이 실종되기 몇 주 전 털어놓았던 고민이 떠올랐다. 미나는 울면서 의부사버지가 자신이 씻는 것을 훔쳐보는 것 같다고, 그리고 마당에 널어놓은 속옷이 몇 번 이상하게 사라졌다고 말했다. 그때 그녀는 딸이 예민한 나이라 괜한 생각을 한다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심지어 가정의 불화를 만들지 말라며 의부사버지를 의심해서는 안 된다고 딸을 나무라기까지 했다. 이제 와서 갑작스러운 실종, 딸의 고민, 그리고 뇌리에 밝힌 예지몽까지 모든 조각을 맞춰보니 끔찍한 진실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그녀는 악마와 한 집에 살고 있었던 것이다. 두려움과 끔찍한 진실 앞에서 뜬 눈으로 밤을 새우며 고뇌한 끝에 순자 씨는 결심을 내렸다. 다음 날 이른 아침, 남편이 아직 잠에서 깨지 않은 틈을 타 그녀는 조용히 집을 나섰다. 가진 것이라고는 주머니 속 푼돈이 전부였다. 그녀는 10km가 넘는 산길을 걸어 내려가 오토바이 택시를 잡아타고 곧장 청산경찰서로 향했다. 비록 그녀가 가진 유일한 단서가 꿈 이야기뿐일지라도 진실을 말해야만 했다. 그들이 자신을 믿어줄지 알 수 없었지만 딸을 위해 시도해야만 했다. 청산경찰서에서 베테랑 수사관인 이진우 경감은 박순자 씨와 마주 앉았다. 그는 반복되는 예지몽 이야기부터 실종 전 미나가 털어놓았던 두려움 섞인 고민까지 그녀의 이야기를 하나도 놓치지 않고 경청했다. 사무실은 무서울 정도의 침묵에 잠겼다. 살인사건의 실마리가 꿈에서 비롯될 수 있다니 그의 수사 경력 내내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상황이었다. 이성적으로 또 직업적으로 그는 이것이 거의 망상에 가까운 지극히 취약한 단서라는 것을 알았다. 보고서에 정보 출처, 예지몽이라고 쓸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어떤 판사도 어떤 검사도 꿈에 대한 진술만을 근거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해 주지는 않을 것이다. 그의 첫 반응은 의심이었다.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던 어머니가 정신적 충격으로 환각을 보는 것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수사관의 직감은 저 가엾은 여인이 거짓말을 하고 있지 않다고 말해주고 있었다. 순자 씨의 눈에 서린 극도의 공포는 진짜였다. 그리고 꿈 이야기를 사건 파일에 기록된 실제 정보들, 의문스러운 실종, 의부사버지의 어딘가 부자연스러웠던 태도, 그리고 특히 딸이 훔쳐보기와 속옷 도난에 대해 불평했다는 진술과 연결하자 희미하지만 소름 끼치는 그림이 그려지기 시작했다. 꿈은 잠재의식의 산물일 수 있지만 그 잠재의식은 실제하는 의심 위에 세워진 것이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사무실을 서성였다. 머릿속이 팽팽한 활시위처럼 긴장되었다. 결정을 내려야 했다.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진술을 무시한다면 어쩌면 하나의 범죄가 영원히 묻히고 흉악한 악마가 계속해서 법망 밖을 활보하게 될지도 모른다. 하지만 행동에 나선다면 무슨 근거로? 만약 그가 틀렸다면, 만약 정말로 황당한 악몽에 불과했다면 그는 직업적으로 심각한 결과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오랜 고심 끝에 그는 대담한 결정을 내렸다.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지 않고 늙은 여우가 스스로 꼬리를 드러낼 상황을 만들기로 한 것이다. 아주머니, 그는 초조하게 기다리는 여인에게 말했다. 지금 일단 집으로 돌아가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평소처럼 행동하십시오. 남편이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하게요. 저희가 아주머니의 진술을 확인할 방법을 찾겠습니다. 저희를 믿어주십시오. 순자 씨가 떠난 후 이 경감은 즉시 자신이 가장 신뢰하는 형사들로 팀을 소집했다. 전무후무한 계획이 세워졌다. 그들은 경찰 신분으로 현장에 접근하지 않을 것이다. 완벽한 위장을 하고 그곳에 갈 것이다. 그날 오후 군청 환경과 소속이라고 적힌 분뇨 수거 차량 한 대가 오만석의 농장 대문 앞에 멈춰섰다. 작업복을 입고 안전모를 쓴 이 경감과 인부로 위장한 몇몇 형사들이 안으로 들어갔다. 오만석 씨 되십니까? 그가 자연스럽게 말했다. 저희는 군청 환경과에서 나온 합동 점검반입니다. 현재 군에서는 지하수 오염 방지를 위해 대규모 축산 농가를 대상으로 위생 환경 긴급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개 축사와 폐기물 처리 시설을 점검하러 왔습니다. 오만석은 갑작스러운 점검에 조금 놀랐지만 통상적인 행정 절차를 거부할 수는 없었다. 그는 점검반을 집 뒤편으로 안내했다. 축사는 꽤 넓었고 100마리 가까운 흑돼지를 키우고 있었다. 그리고 텃밭 끝에는 약 10제곱미터 넓이의 시멘트 분뇨 구덩이가 있었다. 구덩이 입구는 낡은 나무 판자 몇 개로 허술하게 덮여 있었다. 역한 악취가 코를 찔렀다.
이 경감은 구덩이 아래를 힐끗 보았다. 안에는 끈적끈적한 돼지 분뇨와 각종 유기물 쓰레기가 거의 가득 차 있었다. 사장님, 댁 분뇨 구덩이는 거의 꽉 차서 위생 기준에 미달하는 것 같습니다. 이 경감은 엄격한 목소리로 말했다. 새로운 방역 규정에 따라 오염을 막기 위해 저희가 이 구덩이를 완전히 비우고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비용은 군에서 일부 지원해 드립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오만석의 안색이 갑자기 변했다. 평소의 침착함은 사라지고 감출 수 없는 당혹감이 얼굴에 드러났다. 그는 황급히 손사래를 쳤다. 아닙니다. 공무원 양반. 괜찮습니다. 우리 집 구덩이는 아직 쓸만합니다. 며칠 뒤에 제가 알아서 처리할 테니 번거롭게 안 그러셔도 됩니다. 정말 괜찮습니다. 그렇게나 단호한 거절과 당황한 태도는 이 경감의 날카로운 눈을 피할 수 없었다. 평범한 농민이라면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이런 무료 서비스를 거절할 리가 없었다. 이 행동은 아내의 진술과 더불어 한 가지 사실을 거의 확신하게 했다. 이 분뇨 구덩이 밑바닥에는 분명 끔찍한 비밀이 숨겨져 있다. 이 경감은 더 이상 그와 언쟁하지 않았다. 그는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형사들에게 신호를 보냈다. 분뇨 수거 차량이 마당 안으로 똑바로 후진해 들어왔다. 이것은 방역 강화 기간 동안 군에서 시행하는 의무 규정이지 제한이 아닙니다. 이 경감은 상대에게 거절의 여지를 주지 않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만석은 피 한 방울 없는 얼굴로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는 분뇨 수거차와 구덩이를 번갈아 보았고 두 다리는 후들후들 떨렸다. 그는 지난 3개월 동안 필사적으로 묻어두었던 비밀이 곧 빗속으로 끌려 나올 것임을 직감했다. 고출력 펌프가 굉음을 내며 작동하기 시작했다. 요란한 엔진 소리가 정원 본래의 고요함을 깨뜨렸지만 현장을 뒤덮은 긴장감을 압도하지는 못했다. 오만석은 마당 한 구석에 부동자세로 서 있었다. 그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고 농부의 투박하고 굳은 살박인 큰 손은 주먹을 꽉 쥔 채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그는 침착한 척 하려 애썼지만 분뇨 구덩이를 향해 끊임없이 향하는 공황에 빠진 눈빛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이 경감과 형사들은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조용히 상황을 지켜보았다. 모두의 시선은 끈적끈적하고 악취나는 폐기물을 서서히 빨아들이고 있는 거대한 흡입관에 고정되었다. 작업은 더디게 진행되었다. 갑자기 펌프 엔진이 이상한 소리를 내며 울부짖더니 이내 잠잠해졌다. 흡입관이 막힌 것이다. 밑에 뭔가 큰 게 걸렸어요. 기계 조작을 하던 인부가 소리쳤다. 그 자리에 있던 모두의 심장이 멎는 듯했다. 두 명의 인부가 긴 쇠막대를 이용해 구덩이 바닥에 남은 끈적한 진흙을 쑤셨다. 그러다 그들은 막대 끝이 무언가 부드러운 것에 쌓인 아주 크고 단단하며 무거운 물체에 닿는 것을 느꼈다. 그들이 그 물체를 움직이려 애쓰자 그것이 살짝 들썩이며 푸른색 비닐 방수포의 한 귀퉁이가 표면 위로 희미하게 모습을 드러냈다. 멈춰! 이 경감이 명령했다. 모두 그 자리에 있어. 과학수사팀 준비시켜. 더 이상 퍼낼 필요가 없었다. 진실은 바로 눈앞에 있었다. 그 순간 오만석의 모든 위장과 저항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그는 땅바닥에 주저앉았고 온몸은 사시나무처럼 떨렸다. 이 경감이 돌아서서 그를 똑바로 쳐다보며 얼음장같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오만석, 당신을 살인 혐의로 체포한다. 그는 어떠한 저항도 하지 않고 묵묵히 형사들이 자신의 손에 수갑을 채우고 연행해 가는 것을 받아들였다. 그의 연극은 끝났다. 현장에서는 방호복을 완벽하게 갖춰 입은 과학수사팀이 작업을 시작했다. 그들은 조심스럽게 구덩이 안으로 들어가 이물질 주변에 진흙을 걷어냈다. 점차 여러 겹의 방수포로 꼼꼼하게 쌓인 커다란 꾸러미가 모습을 드러냈다. 밧줄이 꾸러미를 단단히 묶고 있었고 그 끝은 다른 무거운 물체에 연결되어 있었다. 그것은 약 30kg은 좋게 나갈 법한 커다란 콘크리트 덩어리였다. 꾸러미가 구덩이 밖으로 인양되어 깨끗한 방수포 위에 놓이자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꾸러미의 형태는 명백히 사람의 시신이었다. 끔찍하기 그지없는 방식으로 범죄가 백일화에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오만석이 경찰서로 압송되는 동안 현장에서 과학수사팀은 폐기물에 오랫동안 잠겨있던 밧줄과 방수포층을 가위로 조심스럽게 잘라냈다. 마지막 방수포가 열리자 심하게 부패가 진행된 젊은 여성의 시신이 나타났다. 얼굴로는 신원을 확인할 수 없었지만 수사관들은 즉시 잔혹한 공격의 첫 흔적들을 발견했다.
시신이 입고 있던 옷은 여러 곳이 의도적으로 찢겨 있었다. 시신은 즉시 밀봉되어 부검을 위해 그날 밤 도다오 법의학센터로 이송되었다. 막다른 길에 다다른 듯했던 실종 사건은 이제 극도로 잔인한 정황을 동반한 강간살인 사건으로 공식 전환되었다. 며칠 후 완전한 법의학 감정 결과서가 수사본부로 전달되었다. 그것은 오만석이 저지른 범죄의 잔혹성을 재확인하고 명확히 밝혔으며 부인할 수 없는 철저한 증거를 제공했다. 첫째, DNA 감정 및 어머니 박순자 씨의 검체와 대조한 결과 피해자는 18살 최미나가 맞음이 공식적으로 확인되었다. 어머니의 눈물 어린 예지몽이 마침내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이다. 둘째, 사인은 경부 압박 질식사였다. 부검보고서는 피해자의 목 부위에 깊은 교살 흔적과 피하 출혈이 있음을 상세히 기술했다. 내부 검사 결과 설골 목불뼈의 골절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매우 강한 힘에 의한 교살이 사인임을 확증하는 전형적인 증거였다. 사망 시점은 약 3개월 전으로 추정되었으며 이는 미나가 집을 나갔다고 신고된 날짜와 정확히 일치했다. 그리고 셋째, 가장 끔찍하고 분노를 자아내는 부분이었다. 감정 결과 사망 직전 미나가 잔혹하게 성폭행을 당했음이 명백하게 확인되었다. 보고서에는 시신이 나체 상태로 발견되었고 옷이 찢겨 있었으며 성기 부위 검사 결과 심각한 물리적 손상이 확인되었다고 명시되어 있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감정관들이 피해자의 몸 안에서 다량의 정액 샘플을 채취했다는 점이다. 전문가들이 범인의 DNA 샘플을 추출하여 오만석의 DNA와 대조한 결과 완벽하게 일치했다. 과학적 감정 결과와 현장에서 수집된 증거들로 수사본부는 부인할 수 없는 범죄 기록을 손에 쥐게 되었다. 청산경찰서 조사실 오만석이 앉아 있었다. 그의 거대한 몸은 완전히 무너져 내린 듯했다. 성공한 농장주의 침착하고 유능한 모습은 사라지고 실패와 감출 수 없는 두려움만이 남아 있었다. 그의 맞은편에는 이진우 경감과 차갑고 명백한 과학적 증거들이 놓여 있었다. 오만석 씨. 이 경감이 차분하지만 무게감 있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우리는 당신을 기소할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미나 양의 시신이 확인되었고 부검 결과도 나왔습니다. 당신의 DNA가 아이의 몸에서 발견됐습니다. 지금 와서 어떤 부정도 소용없습니다. 이제 진실을 말할 때입니다. 오만석은 더 이상 버티지 않았다. 그는 분뇨 수거차의 펌프가 작동을 시작한 바로 그 순간 자신의 연극이 끝났다는 것을 알았다. 긴 침묵 끝에 그는 고개를 들고 자신의 끔찍한 범죄를 모두 자백하기 시작했다. 그의 자백은 병적인 욕망, 술로 인한 자제력 상실, 그리고 극도로 잔인한 범죄 은폐 행위에 대한 비극적인 이야기였다. 그는 오래전부터 아내의 딸에게 죄스러운 생각을 품어왔다고 인정했다. 미나가 18살의 아름다운 소녀로 성장하자 그녀의 순수함과 생기가 그의 마음속 어두운 욕망을 일깨웠다고 했다. 그는 부적절한 생각을 품기 시작했다. 아내가 집을 비우고 만석은 쉰 목소리로 진술했다. 저와 그 아이만 집에 남겨질 때마다 제 생각을 통제할 수가 없었습니다. 노력했지만 안 됐습니다. 그는 여러 차례 미나가 씻는 것을 몰래 훔쳐보았고 심지어 욕정을 채우기 위해 미나의 속옷을 훔치는 병적인 행위까지 저질렀다고 시인했다. 운명의 그날 순자 씨는 친정 어머니 제사를 위해 고향 집에 가 하룻밤을 묵어야 했다. 집에는 그와 미나 단둘만 남았다. 그는 이것이 기회라고 생각했다. 그는 대낮부터 막걸리를 마시기 시작했다. 술기운은 그의 내면에 잠재된 욕망의 악마를 풀어놓는 촉매제가 되었다. 오후 무렵 그가 얼큰하게 취했을 때 미나가 자기 방에서 공부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는 방으로 뛰어들었고 아이의 필사적인 저항과 애원에도 불구하고 폭력을 사용해 강간을 저질렀다. 이를 저지르고 나니 만석은 텅 빈 눈으로 말을 이었다. 아이는 침대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증오의 찬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더군요. 엄마만 돌아오면 모든 사실을 엄마와 마을 이장님께 다 이를 거라고 했습니다. 저를 감옥에서 썩게 만들 거라고 했습니다. 바로 그 협박이 소녀에게는 사형 선고가 되었다. 모든 것이 탄로날 것이라는 두려움, 법의 처벌과 마을 사람들의 경멸을 마주해야 한다는 공포가 그의 머릿속 모든 생각을 압도했다. 공황 상태에서 그는 이 증인을 영원히 침묵시킬 유일한 방법이 살인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달려들어 자신의 포악한 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아이가 숨을 거둘 때까지 그는 자신이 방금 저지른 강간죄를 숨기기 위해 아내의 딸을 죽였다. 광기가 가라앉아
그는 아이의 시신 옆에 앉아 있었다. 극도의 공포가 그를 덮쳤다. 시신을 처리할 방법을 찾아야만 했다. 그는 집안을 둘러보다가 뒤뜰에 시선이 멈췄다. 그리고 분뇨 구덩이를 보았다. 잔인한 생각이 번뜩였다. 그곳은 충분히 깊고 더러웠으며 아무도 상상하지 못할 곳이라고 그는 믿었다. 그는 날이 완전히 어두워지기를 기다렸다. 창고에 가서 커다란 콘크리트 덩어리와 밧줄을 찾아왔다. 그는 시신이 밑바닥 깊이 가라앉도록 피해자의 몸에 콘크리트 덩어리를 냉정하게 묶었다. 그러고 나서 그는 미나의 시신을 뒤뜰로 끌고 가 고요한 어둠 속에서 시신을 분뇨 구덩이 속으로 밀어넣어 한 젊은 소녀의 존재에 대한 모든 흔적을 지워버렸다. 다음 날 순자 씨가 돌아오자 그는 완벽한 연극을 꾸몄다. 미나가 자신에게 대들고 집을 나갔다는 이야기를 지어냈다. 그는 심지어 화가 난 척하며 아이가 버릇없다고 욕하기까지 했다. 딸에 대한 걱정과 슬픔에 빠져있던 순자 씨는 남편의 거짓말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완전히 믿었다. 오만석의 자백으로 사건의 모든 진실이 밝혀졌다. 막다른 길에 다다른 듯했던 실종 사건은 이제 완전히 해결되었다. 오만석의 자백은 최미나 양의 미스터리한 실종 사건 수사 과정을 모두 종결시켰다. 종결될 뻔했던 사건 파일에서 수사본부는 불과 며칠 만에 끔찍한 진실을 파헤쳐 인간의 탈을 쓴 악마의 민낯을 드러냈다. 물적 증거, 법의학 감정 결과, 그리고 범인의 자백으로 가득 찬 사건 파일은 신속하게 마무리되었다. 하지만 이진우 경감과 동료들의 임무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제 그들은 범인을 체포하는 것보다 더 무겁고 고통스러운 임무를 수행해야 했다. 박순자 씨에게 모든 진실을 알리는 것이었다. 유일한 단서를 경찰에 가져다 준 그 용감하고 가엾은 여인은 범죄의 잔혹성과 한때 부부의 연을 맺었던 남편의 끔찍한 행위에 대해 아직 전혀 모르고 있었다. 순자 씨는 경찰서로 오라는 연락을 받았다. 그녀는 이 경감의 사무실로 들어섰다. 얼굴은 수척했지만 눈에는 희망의 빛이 서려 있었다. 비록 가장 비극적인 소식일지라도 경찰이 딸을 찾았을 것이라는 희망이었다. 이 경감은 그녀에게 앉으라고 권했다. 그는 이 이야기를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랐다. 그는 한 단어 한 단어 신중하게 고르며 가능한 한부드럽게 말하려 애썼다. 그는 미나 양의 시신을 찾았으며 범인 역시 체포되었고 그가 바로 오만석이라고 알렸다. 그 말을 듣자 순자 씨는 그대로 굳어버렸고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다. 딸을 잃었다는 사실은 그녀가 어느 정도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던 현실이었다. 하지만 이 경감은 진실의 나머지 부분, 죽음보다 더 끔찍한 진실을 말해야만 했다. 그는 법의학 감정 결과에 대해 미나가 살해되기 전 잔혹하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사실에 대해 이야기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되어 죄송합니다. 이 경감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다. 미나 양의 몸에서 채취한 DNA가 오만석의 DNA와 완벽하게 일치했습니다. 그 말은 순자 씨에게 청천벽력과도 같았다. 그녀는 자신이 들은 것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크게 뜬 채 망연자실했다. 그녀의 남편, 그녀가 남은 인생을 믿고 맡겼던 그 남자가 딸을 죽였을 뿐만 아니라 그토록 패륜적이고 짐승 같은 짓까지 저질렀다니. 아니야, 그럴 리 없어. 그녀는 온몸을 떨며 중얼거렸다. 거짓말이죠? 거짓말이라고 해줘요. 그 사람은 아이의 의부사버지잖아요. 진실은 너무나 잔인하고 너무나 비인간적이었다. 가엾은 여인의 모든 인내는 한계에 다다랐다. 그녀는 애끓는 비명을 지르며 고통스럽게 울부짖었고 그대로 의자에서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 여경들이 급히 달려와 그녀를 의무실로 옮겨 돌봐야 했다. 딸을 잃은 고통은 이제 혐오감, 자책감, 그리고 극심한 후회로 몇 배나 더 커졌다. 그녀는 바로 곁에 살고 있던 악마의 진짜 얼굴을 알아보지 못한 것을 후회했다. 그녀는 딸의 말을 믿지 않고 의부사버지의 병적인 행동에 대한 아이의 두려움 섞인 경고를 무시했던 자신을 책망했다. 자신의 무관심이 간접적으로 딸을 죽음으로 내몰았던 것이다. 이 죄책감의 무게는 아마도 그녀가 남은 평생 짊어지고 가야 할 것이었다. 한편 사건 파일을 더욱 견고히 하고 법정에서 범인이 죄를 부인할 어떠한 여지도 주지 않기 위해 수사본부는 중요한 수사 절차인 현장 검증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며칠 후 경찰 차량 행렬이 죄수복을 입고 수갑과 족쇄를 찬 오만석을 태우고 그의 집으로 돌아왔다. 농장 전체는 엄격하게 통제되었지만 마을 주민들이 멀리서 모여들어 분노 속에서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현장 검증이 시작되었다. 오만석은 이제 자신의 그림자에 불과했다.
수사관들과 검찰 관계자의 삼엄한 감시 아래 그는 자신의 모든 범죄를 재현하며 힘없이 걸었다. 그의 얼굴은 무표정했지만 가끔 수갑찬 손이 통제할 수 없이 떨리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는 자신의 짐승 같은 행위를 저질렀던 미나의 작은 침실을 가리켰다. 그는 어떻게 방으로 뛰어들었고 어떻게 아내의 딸을 제압하고 강간했는지를 기계적으로 재현했다. 그는 소녀가 울면서 운명적인 협박을 했던 침대 구석을 가리켰다. 이어서 그는 살인 행위를 재현해야 했다. 실제 크기와 비슷한 인형을 이용해 그는 어떻게 달려들어 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는지를 보여주었다. 비록 재현이었지만 그 순간은 지켜보는 이들을 소름 돋게 만들었다. 그리고 마지막은 시신유기였다. 그는 수사관들에게 콘크리트 덩어리와 밧줄을 숨겨두었던 장소를 알려주었다. 그는 어떻게 시신의 무거운 물체를 묶어 뒤뜰로 끌고 갔는지를 재현했다. 그는 이제 텅 비어버린 분뇨구덩이 가장자리에 서서 어떻게 시신을 밀어넣어 범죄를 은폐했는지를 손으로 가리키며 설명했다. 현장 검증의 전 과정은 상세하게 영상으로 기록되었다. 그것은 살아있는 증거이자 부인할 수 없는 자백이었으며 범인의 모든 잔혹한 범죄를 가장 적나라하게 재현했다. 현장 검증이 끝나고 오만석은 다시 호송차로 이송되었다. 그는 한때 자신이 주인이자 남편 그리고 의붓아버지였던 익숙한 마당을 가로질러 걸었다. 이제 그는 정의의 마지막 심판을 기다리는 살인자에 불과했다. 이진우 경감은 범인을 태운 차가 멀어지는 것을 바라보았다. 사건은 완벽하게 보강되었다. 그는 자신의 책임을 다했고 진실을 찾아냈으며 흉악한 범죄자가 고개를 숙이게 했다. 하지만 수사관의 마음에는 승리감이 아닌 슬픔과 무거운 책임감만이 남았다. 그는 곧 있을 재판이 한 악마의 인생에 종지부를 찍겠지만 남겨진 사람들에게 남긴 너무나 큰 마음의 상처를 결코 치유할 수는 없다는 것을 알았다. 오만석의 자백과 현장 검증에서 수집된 증거들은 최미나 양의 미스터리한 실종 사건 수사 과정을 모두 종결시켰다. 종결될 뻔했던 사건 파일에서 수사본부는 불과 며칠 만에 끔찍한 진실을 파헤쳐 인간의 탈을 쓴 악마의 민낯을 드러냈다. 물적 증거, 법의학 감정 결과, 자백, 그리고 현장 검증 기록으로 완벽해진 사건 파일은 신속하게 검찰로 송치되어 기소 절차가 진행되었다. 몇 달 후 지방법원에서 1심 재판이 열렸다. 극도로 잔인하고 기본적인 도덕적 가치마저 짓밟은 반인륜적 범죄의 특성상 재판은 여론의 특별한 관심을 끌었다. 오만석은 피고인석에 서서 법의 심판을 마주했다. 체포 당시의 공황 상태는 온데간데 없고 재판 내내 고개를 숙인 채 침묵을 지켰다. 재판에서 가장 중요하고도 가장 고통스러운 증인은 바로 박순자 씨였다. 피해자의 어머니이자 피고인의 아내로서 그녀는 다시 한번 자신의 가족이 겪은 비극을 전부 증언해야 했다. 그녀는 딸의 실종, 남편의 거짓말, 그리고 정의를 찾도록 그녀를 이끌었던 끔찍한 예지몽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법정에 있는 사람들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증언 외에도 검찰은 부인할 수 없는 과학적 증거들을 공개했다. 법의학 감정 결과서가 법정에서 낭독되었고 목의 교살 흔적, 설골 골절,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피해자의 몸에서 채취된 정액 샘플의 DNA가 오만석의 DNA와 완벽하게 일치한다는 감정 결과가 상세히 묘사되었다. 마지막으로 현장 검증을 기록한 영상이 상영되었다. 의붓아버지가 자신의 짐승 같은 행위를 냉정하게 재현하는 모습은 법정 내에 극도의 분노를 일으켰다. 그의 모든 변명과 부인의 길은 차단되었다. 부인할 수 없는 증거들 앞에서 재판부는 오만석의 행위가 극도로 잔인하고 인간성을 상실했으며 교화 및 개선의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그는 가족의 신뢰를 이용하고 의붓아버지와 딸이라는 관계를 악용하여 폐륜적인 범죄를 저질렀다. 그리고 범행이 발각될 위기에 처하자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무자비하게 살인을 저질렀다. 잔인한 시신 유기 방식은 피고인의 짐승 같은 본성과 법에 대한 경시 태도를 더욱 명확히 보여주었다. 강간과 살인 등 여러 혐의의 가중 처벌 사유가 더해져 법원은 피고인 오만석에게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했다. 사형 선고는 그가 저지른 범죄에 대한 마땅한 처벌이었고 불행하게 세상을 떠난 젊은 소녀의 영혼에 정의를 가져다 주었다. 하지만 박순자 씨에게 그 선고는 마음속 고통과 자책감을 덜어줄 수 없었다. 재판 후 그녀는 차갑고 황량해진 집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돼지 농장을 팔고 그림자처럼 홀로 외롭게 살았다. 딸을 잃은 고통은 이제 죄책감이라는 또 다른 심리적 부담으로 몇 배나 더 커졌다. 그녀는 매일 자신을 자책했다.
그녀는 짐승 같은 남편의 진짜 얼굴을 더 일찍 알아보지 못한 것을 후회했다. 그녀는 딸의 말을 믿지 않고 의붓아버지의 병적인 행동에 대한 아이의 두려움 섞인 경고를 무시했던 자신을 책망했다. 그때 아이 말을 믿었더라면 그녀는 밤마다 홀로 흐느꼈다. 그 악마와 아이를 단둘이 집에 두지 말았어야 했는데 모두 내 잘못이야. 그녀는 또한 남편의 거짓말을 믿고 딸이 3개월 동안이나 차가운 분뇨 구덩이 아래 누워있도록 내버려 둔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꼈다. 이웃들의 동정어린 혹은 비난 섞인 수군거림도 보이지 않는 칼날이 되어 가엾은 여인의 상처를 계속해서 후벼 팠다. 한때 따뜻한 보금자리였던 집은 이제 그녀를 끔찍한 기억과 함께 가두는 감옥이 되었다. 이 사건을 통해 우리는 신성한 신뢰가 병적인 욕망에 의해 짓밟힐 수 있는, 바로 가족 관계 내에 존재할 수 있는 가장 어둡고 끔찍한 단면을 보게 된다. 의붓아버지의 범죄는 평범한 사람의 가면 뒤에 숨겨진 짐승 같은 위험성과 재혼 가정 아이들의 취약성에 대한 강력한 경고이다. 또한 이 사건은 때때로 진실이 가장 논리적인 수사 방법이 아닌 예지몽처럼 설명할 수 없는 현상으로부터 드러나기도 한다는 기이한 사실을 보여준다. 이는 거짓의 진흙탕 속에 아무리 깊이 묻혀있다 할지라도 그 어떤 범죄도 어머니의 신성한 고통과 직감 앞에서는 영원히 숨겨질 수 없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는 듯하다.